안녕하세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당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천문관과 이를 은유적으로 풀어낸 천문도인 1월 오봉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의 병풍으로 만들어져 왕의 뒷자리에 배치되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전 시대부터 사용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등의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영화는 2012년 상영한 추창민 감독, 이병헌, 류승룡, 한효주 주연의 왕이 된 남자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남자 가짜 광해 이병헌과 진정한 킹메이커인 허균 류승룡과 두 명의 왕을 섬기는 비운의 중전 한효주가 나오는 작품이죠. 봉건 왕조 시대에는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어 일반 백성이 왕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은 반역이었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니 누구나 능력과 운이 따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니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생각보다 작은 규모이고 민주주의 선거로 정통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별 다른 권위의 상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9대륙 유럽을 탈출하여 자유의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프리메이슨의 후예답게 또 다른 상징인 타원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원형은 천문학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 시대의 왕이 앉는 옥좌 뒤에는 어떤 배경이 적절할까요? 왕은 하늘이 점지해준 고귀한 사람이고 정통성을 갖춘 이미지를 부각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상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우선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배경으로 앉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복잡한 천문도를 배경으로 앉으면 품위와 권위가 도드라져 보일까요? 너무 난해하고 복잡한 배경은 오히려 주인공인 왕이 주목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왕이 하늘의 자손이고 정통성을 부각할 수 있는 품위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늘을 상징적이고 품위 있고 은유적인 그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천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유일한 천문도 1월 오봉도가 나온 것입니다. 딱 봐도 저 앞에 앉은 왕은 폼나지 않겠습니까? 고대는 천문도는 오직 왕만이 볼 수 있는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의 지도는 하늘의 자손인 왕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천문도를 볼 수 있지만 봉건 왕조의 정통성을 하늘이 내려주는 시대에서는 일반 백성이 천문도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왕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땅의 지도조차 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그림을 봤을 것이고 대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림이 자세히 어떤 깊은 내용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을 것이니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혹시 외국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뽐낼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1월 오봉도의 위에 양쪽에 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오른쪽은 해이고 왼쪽은 달입니다. 해와 달은 사람에게 낮과 밤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해와 달은 지구의 자전, 공전, 자전축 기울기, 세차운동 등의 상호작용으로 시간과 계절 등의 세상사 모든 일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고 낮과 밤을 대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림의 가장 위쪽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봉우리는 오봉, 오악, 오성, 오행, 오망, 오방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5개의 봉우리가 품고 있는 뜻은 지구와 같이 태양계에 공존하는 5개의 행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행성이 7개인데 왜 5개만 이야기하냐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토성까지이고 그 다음에 있는 천왕성, 명왕성은 망원경이 없으면 보이지 않았으니 고대에는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고대에는 5개의 봉우리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5개의 봉우리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으로 표현하는 오봉 또는 오악으로 볼 때는 조선 전체로는 동쪽은 금강산, 서쪽은 묘양산, 남쪽은 지리산, 북쪽은 백두산, 중앙은 삼각산입니다. 수도인 한양을 기준으로는 지금의 서쪽은 인왕산, 북쪽은 북악산으로 불리는 백악산, 동쪽은 낙산으로 불리는 낙타산, 남쪽은 남산으로 불리는 목면산으로 봅니다. 행성으로 볼 때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입니다. 행성을 순서로 할 때는 오행 상생의 순서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목성인 이유는 목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가 태양을 12번 공전할 때 목성은 태양을 한 번만 공전하여 나이별, 즉 세성이라고 불렀고 이를 나이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중앙에 토성이 놓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행성이 토성이라 토성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쪽에 흘러내리는 폭포수입니다. 이 폭포수는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왜 양쪽으로 흘러내리냐고요? 은하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과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에는 33개의 별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면 은하수는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펼쳐져 있어 순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수를 고유한 한국어로는 미리네라고 하고 서울을 도읍으로 정할 때 한강을 미리네라고 하였습니다. 은하수인 미리네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었다고 하여 지금의 여의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쪽을 버티고 있는 네 그루의 나무입니다. 네 그루의 나무는 지상에서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우주목을 상징하고 동, 서, 남북 네 방향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주라고 하여 생년, 월, 일, 시가 사람을 떠받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신화에서는 여화란 신이 무너진 하늘을 거북이의 네 다리를 잘라 하늘을 떠받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인 고분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란 신화의 동물이 네 방향을 지키는 것과 불교 사찰에서 사대 천왕이 사찰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사대문으로 동쪽은 동대문인 흥인지문, 남쪽은 남대문인 숭례문, 서쪽은 서대문인 돈의문, 그리고 북쪽은 북대문인 숙정문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넘실거리는 파도와 양쪽 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입니다. 이것은 땅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인 물, 불, 바람, 흙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소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포말은 물과 이것을 일으키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고 양쪽의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있는 땅은 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붉은색은 불을 표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해악은 파도 속에 뚫고 나온 네 개의 포말이 네 가지 원소를 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늘의 음양과 오행 그리고 은하수를 땅의 물, 불, 바람, 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뭔가 허전하시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중심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인 주인공이 빠졌습니다. 이 그림을 뒷배경으로 그 가운데 임금이 앉으면 이 그림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은 임금은 우주의 중심이자 세상 순환의 기준점인 북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하늘의 중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봉건 왕조 시대에서는 왕을 하늘의 아들인 천손이라고 하였으니 그 하늘이 북극성인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조선시대에 이런 그림을 뒤에 걸어놓고 그 중앙에 앉았다면 당신은 역적죄로 끌려가 삼족이 전멸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행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니 그럴 일은 없어서 다행이죠. 설명드린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림 한 장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 봉건 왕조 시대의 우리 조상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나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한국만의 천문도입니다. 복잡한 별과 별자리를 표현하는 천문도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은유적인 천문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니 우리의 선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미래의 지도자를 꿈꾼다면 1월 오봉도를 걸어두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 핫하다는 국중박의 굿즈에 다양한 1월 오봉도와 관련된 상품이 있으니 선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행운을 빕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그림의 이름을 1월 오봉도가 아니라 천지인도나 우주도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이웃 국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경복궁 근정전은 왕의 자리인 옥좌 뒷배경으로 1월 오봉도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청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의 자금성 태화전의 옥좌입니다. 황제의 자리와 뒷배경은 모두 황금으로 도배를 하였고 뒷배경은 금치조룡 병풍을 사용하였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중국인답게 온통 금칠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본 황실입니다. 일본 황실은 천황을 보통 사람과 다른 고귀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황이 즉위를 선포할 때는 팔각형의 다카미쿠라란 고어자 가마에서 즉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는
그대로 외부 행차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팔각형과 원형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일본의 가장 고액권인 1만 원권 지폐의 뒷면에는 교토의 유서 깊은 사찰인 배도인의 봉황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자손이란 의미로 봉황을 비롯한 각종 문양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돌한 인문학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게 해석한 1월 오봉도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해석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1월 오봉도를 보시고 스스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돌한 인문학은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하여 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쯤에서 소재를 발굴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컨텐츠를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니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재를 구독자들과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